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암은 원래 신호가 전혀 없지요.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증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암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혹이죠. 혹이기 때문에 이 혹이 뭐냐면 단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커간다는 거죠. 커가다가 옆에 있는 게 어떤 장기나 조직들을 눌렀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예방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바로 이게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또 아니면은 내가 운동이 부족했다. 내가 먹는 음식 습관이 뭔가가 잘못됐다.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암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환자들은 위험신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내가 암이 올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생활, 이게 암의 징후를 빨리 깨닫는 그런 방법이다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진단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디 통증이 느끼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에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온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암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대개 예전에는 이런 증상이 나와서 발견을 하면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늦어서. 그래서 이제 암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왔다. 그런데 암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상당히 치료가 좀 더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암 환자가 발견될 때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면은 적극적인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 암은 이제 증상은 없는 거예요. 암은 사실은 각 환자마다 성별별로 연령별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통계 자료가 무슨 소양이 있느냐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암은 통계 자료에 연연하지 말란 말도 하고 통계 자료를 무시하지 말란 말도 써요. 왜냐하면 일단은 암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어느 정도의 위중한 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예를 들어서 생존율이 낮은 암이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낮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치료율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치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너무 통계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각 편차가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내거 암은 통계상에서 아주 안 좋은 암이야. 그러면 비관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또 너무 통계 자료에 연연하지 말란 말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아무리 위중한 암이라도 100% 사망률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관리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통계 자료에 또 연연하지 말란 말도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통계 자료를 어떤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요.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암은 쉬운 암이 있고 어려운 암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아무리 쉬운 암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관리가 잘못되면 어려운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상에서 볼 때 어려운 암인 분들은 치료법을 아주 평소 때 관리할 때, 암을 관리하고 예방할 때 필요한 치료법들이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들어왔을 때는 통계적으로 어려운 암은 치료율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치유 하는 분들은 모든 암을 통계라기보다는 관리만 가지고 따져요. 누가 이런 것을 하니까 좋더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암은 조금 더 어려운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역을 올리는 거, 유전자를 끄는 거,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관리하는 거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게 암 자체를 통계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아진다. 또 이렇게 하니까 좋아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만 가지고 하면 참 위험해요. 그래서 암은 저는 그래요. 통계 자료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단지 너무 매이지 말고 너무 연연해 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료하는 계획은 제 1번은 일단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 병원을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찾는 데 있어서는 뭐 어떤 유명한 병원,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유명한 병원을 많이 찾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뭐 유명한 병원에 가면 좀 더 치료를 잘 해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가까운 데 병원을 찾아요. 제일 접근성이 좋으니까. 되게 이렇게 찾는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것보다는 누가 옆에서 친구가 이 병원 가봐라. 또 아니면은 가족들이 이 병원에 누구를 알고 있는데 가봐라. 이렇게 가서. 이런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병원 선택할 때는 나한테 맞는 병원을 어떤 과학적인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를 선택해야 되고,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봐요. 하나는 그 사람이 내 암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사들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신뢰감을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나오고 적절하게 내가 아무리 그쪽에서 어떤 치료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냐면 내가 도무지 그 치료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이 안 가고 또 어떤 후유증이 남을 것 같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할 경우에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병원. 그리고 또 보면은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이죠. 내가 내 능력에 맞아야 하잖아요. 암은 상당히 참 경비가 많이 드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예요. 내 능력에 맞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접근성 문제예요. 접근성. 내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 멀리 가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환경으로 인해서 필요한 접근성. 또 하나는 가족들이 나를 간호를 해야 하잖아요.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어떤 재발이 된다, 전이가 될 때 어떤 임상약이라든지 새로운 치료법들을 나한테 적용해 줄 수 있는 병원. 병원마다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병원이 있고 되지 못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암에 이렇게 걸리고 나면 모든 암을 걸린 사람들은 다 자기 병이 엄청 중한 병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병원, 좀 더 유명하고 알려진 의사한테 받고 싶은 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큰 병원들이 임상 경험이 더 많은 의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인데 상당히 어떤 수술이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어려울 수가 있어. 잘못하면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의사들을 찾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정말 암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병원에, 서울에 있는 병원, 이렇게 큰 대도시에 있는 병원, 이런 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이 다 어렵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수술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암의 성질이라든지 그 후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집 가까운 데서 친척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나를 관리해 주기 좋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신뢰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와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무조건 좋은 병원, 무조건 좋은 의사, 유명한 병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소개를 할 때 비전문가가 소개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비전문가라면 그래요. 뭐 가족들, 의사가 아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누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고 좋아졌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암을 가장 잘 치료해주는 병원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소개하는 것은 그 소개한 사람이 내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 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단지 어떤 인연이 있어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걸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병원이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지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의사만 무조건 찾아가는 것도 오히려 저 유명한 의사한테 가면 그 의사 무지하게 바빠요. 그렇다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할애를 못 해준다고 봐야죠. 유명한 사람이면 나만 그리 가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오지.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해줘서 내가 궁금증을 덜어주고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지고 좋은 치료법을 찾아주기를 바라는데 그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명한 사람 찾아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사를 선택하거나 병원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고 그리고 또 너무 멀리 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갔을 경우에 나는 가서 치료를 받지만 내 가족들이나 내 친척들 내가 어떤 암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생활 능력이 없어지고 힘든데 가족들까지 같이 됐을 때는 우리 가족 간에 생활하는 경제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는 문제까지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치료를 그 병원에서 만약에 내 암이 만약에 내가 재발이 됐다 그러면 어떤 치료들인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런 고려가 없었을 때 나중에 환자가 꼭 전원을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소개해서 갔을 경우에 처음부터 진단을 하면서부터 병원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타임 놓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암 치료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조직 검사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꼭 치료에 들어가라. 수술을 하든지 항암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면역 치료를 하든지 간에 치료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병원을 돌다가 몇 달 허송세월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허송세월 동안에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내가 병원을 찾을 때까지 성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안 그래요. 계속 커나가요. 악화가 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진단할 때부터 이렇게 헤매버리고 또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신뢰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가 항암하다가 저한테 종종 이런 환자들이 와요. 네, 지금 이 8번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번밖에 안 했는데 나 더 이상 이 병원에서 못 할 것 같은데 내 다른 병원을 옮겨가도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옮겨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리 되면은 그 치료가 중간에 차단이 되죠. 왜? 저 병원에 가면 또다시 검사를 하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또 허송세월하고 또 치료 방법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미리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고려를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면역이 호중구라든지 T세포라든지 NK세포 이런 다양한 게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암을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암에 대한 이렇게 면역을 보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면역이 암하고 바이러스하고 면역이 같아요. T세포, NK세포는 암세포도 잡고 바이러스도 잡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바이러스도 있으니까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리거나 또 특히 대상포진은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상포진은 특히 그랬어요. 대상포진에 걸리면 혹시 암이 있지 않나 해서 암을 검사하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포진 그리고 또 우리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라는 거 이거는 그 자체로도 암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리면은 이 면역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피부에 뭐 뻐드락지 같은 거 이런 거 잘 생기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환자들 보면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이제 오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고요. 또 장이 나빠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면역이 떨어졌을 때 보면은 체중 같은 것도 이게 많이 줄어드는 이제 이런 패턴이 있는 경우에 대개 보면은 면역이 떨어진 걸로 인한 이런 이제 증상들이,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에 보면 대개 어떤 체력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요. 저는 제일 1번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체온 저하예요. 면역이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대개 보면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을 잘 안 재잖아요. 그런데 저체온인 사람들이 있어요. 36도 5부 뭐 밑으로 가는 사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36도 5부고 오후 4시 되면 36도 8부 이렇게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36도 5부가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35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오후에 보면 체온이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체중 감소나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 계속 항상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 특징적인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장 기능이 많이 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 면역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불량식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면역이 다 떨어져 있어요. 어떤 심리적으로 이게 볼 때,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나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저는 면역이 떨어지다고 봐요. 이 소심한 사람은요,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이 대부분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면역이 떨어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